몽골 초원의 겨울은 가혹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유목민들은 작은 난로 하나를 의지해 게르에서 살아갑니다. 밤이면 불은 꺼지고 아이들은 떨며 잡니다. 2012년 겨울 한 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니, 도망쳐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던 회사는 부도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20년 쌓아온 경력도, 가족도, 집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마지막 남은 돈 80만 원을 손에 쥐고 그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린 당신의 자선이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마을 이장의 첫 마디는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외국 NGO들이 왔다 갔습니다. 화려한 약속만 남기고 떠났죠. 주민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또 한 명의 거짓말쟁이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보았습니다. 폐렴으로 기침하는 네르구이덴이라는 7살 소녀의 얼어붙은 침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아이의 어머니는 밤새 난로를 지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 두고 온 자신의 딸처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실패한 기술자와 불신에 가득 찬 마을. 그리고 시간이 없는 아픈 아이. 이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민규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가장 저렴한 몽골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을 남긴 채 도망치듯 떠나는 길이었죠. 회사는 부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놔두고 떠났습니다. 12살 딸 지은이는 친정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아빠,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딸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 영하 20도의 추위가 저를 맞았습니다. NGO 담당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문자 한 통이 왔죠.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공항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지갑 속 100만 원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몽골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바트바야르에르라는 이름의 통역사였어요. 제 사정을 듣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죠. 게르 안에서 외투를 입고 떨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기침하는 어린 소녀. 제 조카 네르구이덴이에요. 7살인데 폐렴이 재발했어요. 우리 마을은 겨울이 너무 추워요. 당신이 난방 기술자라고 했죠. 도와줄 수 있나요? 사진 속 네르구이덴의 얼굴이 제 딸 지은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 자신도 구하지 못한 실패자가 누굴 돕는다고요? 시도는 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재료비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와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저는 바트바야르에르의 낡은 지프차를 타고 120km를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0가구가 게르와 작은 목조 건물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바람은 매서웠고 아이들은 햇볕 아래에서도 외투를 벗지 못했죠. 마을 이장 오톤바야르를 만났을 때 그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또 NGO예요? 지난 3년간 벌써 4팀이 왔어요. 전부 사진만 찍고 갔죠. 저는 NGO가 아닙니다. 저도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그럼 더 믿을 수 없군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돕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바트바야르에르의 게르에서 네르구이덴을 직접 만났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게르 안 온도는 영하 5도였고 아이는 담요 3장을 덮고도 계속 기침했어요. 아저씨, 저희 집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이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딸 지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지은이도 똑같이 물었었죠. 하지만 그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요. 꼭 따뜻하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가방에서 온돌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노하우가 담긴 도면이었어요.
한국식 온돌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시스템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게르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또 속는 거예요. 작년 독일 팀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돈도 없다잖아요. 하지만 회의 후 오톤바야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만 기회를 주겠어요. 일주일 안에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일주일 온돌 하나 만드는데 최소 2주는 걸리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난로의 불은 자정이 넘자 꺼졌고 네르구이데는 계속 기침했어요. 저는 담요 속에서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성만이라도 보여줘야 했죠.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자고. 네르구이덴의 침대 부분만이라도 먼저 따뜻하게 만들자고요. 동이 트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찾았습니다. 버려진 벽돌, 깨진 철판, 낡은 파이프, 턱없이 부족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거친 손에 석공 볼드바타르덴이었어요. 온도를 만들려고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인데 또 외국 기술이라고요? 작년에 태양광 패널도 일주일 만에 고장났어요. 이건 달라요. 단순하고 튼튼해요. 믿을 수 없어요. 한국 온돌? 게르의 바닥 난방이라고요? 웃기지도 않는군요. 볼드바타르덴은 돌아섰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벽돌을 쌓고 철판을 자르며 작은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증명해야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네르구이덴의 침대 밑에 설치한 작은 온돌이었어요. 버려진 벽돌과 고철로 만든 초라한 시스템이었지만 원리는 같았죠. 화덕의 열기가 벽돌 사이로 흐르며 침대 바닥을 데우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작동할까요? 어유운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화덕에 불을 지폈고 뜨거운 공기는 제가 만든 통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죠. 2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 따뜻해요. 네르구이덴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침대가 따뜻했어요. 미지근한 게 아니라 손바닥을 대고 있으면 기분 좋은 온기였죠. 정말이네요. 정말 따뜻해요. 어유운치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딸이 추위에 떨며 자는 걸 지켜봤던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나라는 처음으로 담요 한 장만 덮고 잠들었습니다. 기침도 하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요. 다음 날 소문이 퍼졌고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톤바야르 이장도 왔어요. 사람들은 차례로 따뜻한 침대를 만져보며 놀라워했죠. 오톤바야르는 한참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았군요. 2주를 드리겠어요. 제대로 된 온도를 만들어 보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어요. 재료가 필요해요. 벽돌 300개, 시멘트, 철판, 파이프. 이 중에 있는 재료고는 벽돌 50개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전체 월 수입은 120만 원 정도였지만 재료비는 최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금액이었죠. 하지만 오톤바야르가 나섰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볼드바타르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벽돌 쌓는 건 자신 있어요. 네르구이덴이 따뜻하게 자는 걸 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요? 제대로 배우겠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제자를 얻었습니다. 사흘 뒤 오톤바야르가 150만 원을 구해왔습니다. 모든 집은 어렵지만 새 집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먼저 어린아이가 있는 집부터 하죠. 하지만 1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 집만 할 수 없었죠. 그럼 우리가 배우면 되잖아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볼드바타르덴처럼요. 우리도 배워서 우리 집은 우리가 만들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였어요. 좋아요.
새 집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함께 배우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28도 추위 속에서 15명의 주민이 모였어요. 얼어붙은 땅을 파고 벽돌을 쌓았죠. 돌풍에 벽돌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볼드바타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온돌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겨울은 영하 30도가 넘게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 지역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돌풍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고 주민들을 다독이면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민들도 능숙해졌습니다. 이게 고래예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죠. 간격이 중요해요. 이 정도면 돼요? 완벽해요. 볼드바타르덴의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석공답게 벽돌 하나하나가 정확한 위치에 놓였죠. 이틀 만에 네르구이덴의 집에 본격적인 온돌이 완성되었습니다. 불을 지피자 바닥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이게 온돌이구나. 오톰 바야르는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을 이 추위 속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 집은 볼드바타르덴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주민들이 주도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언만 했죠. 하루 반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5살 아들 바트바야르가 따뜻한 바닥에 누워 웃었어요. 아빠 이제 안 추워요. 볼드바타르덴은 아들을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집까지 완성하자 재료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오톰바야르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한 집씩 돌아가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함께 만드는 거죠. 12월 말까지 5개 집에 온돌이 설치되었습니다. 마을은 따뜻해졌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밤에 떨지 않았어요. 1월이 되자 진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40도였어요. 아직 온돌이 없는 12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곳이 마을 끝자락 독거노인 출름볼의 집이었죠. 78세 할아버지는 온돌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온돌?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이제는 추위가 내 친구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닥이 따뜻하면 뭐 하겠나? 필요 없어. 저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함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싶게 해요.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출름불 할아버지는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문들 닫고 들어가셨어요. 1월 15일 새벽 바트바야르에르가 제게르로 뛰어왔습니다. 형 출름볼 할아버지가 쓰러졌대요. 집 안 온도는 영하 10도였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저체온증이었죠. 울란바토르까지 4시간이에요. 못 버텨요. 우리 집으로 가요. 온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따뜻한 바닥에 눕히자 천천히 할아버지의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30분 뒤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이 이 세상에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집들을 2월 안에 모두 끝내야 한다고요. 이 날씨에 어떡해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또 누가 다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야외 작업은 낮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실내에서 준비하는 거였어요. 1월 20일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마을 전체가 움직였어요. 온돌이 이미 있는 사람들도 나와 도왔죠. 25명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벽돌 나르세요. 고래 쌓아요. 구들장 준비. 3일 만에 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또 3일. 출름볼 할아버지도 회복한 뒤 작업에 참여했어요. 할아버지 쉬셔야죠. 괜찮아. 내 집도 만들어야 하잖아. 이제 살고 싶어졌거든. 2월 14일 마침내 마지막 집 온돌이 완성되었습니다. 출름볼 할아버지의 집이었어요. 70년을 추위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따뜻하구나. 추위가 내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할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가구 전부였죠. 우리 해냈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끝까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최 선생님, 이제 이 마을 사람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3월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볼드바타르덴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온돌 전문가였어요. 저와 볼드바타르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인근 마을로 가서 온돌을 만들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요청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팀을 나눠 움직였죠. 4월까지 25개 마을에 온돌이 보급되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지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5월에 정부 관계자가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건설부에서 나왔습니다. 온돌 기술을 국가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프로젝트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기술자일 뿐이에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진심도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해야 해요. 특히 볼드바타르덴 씨는 부총괄로요. 물론이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몽골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였고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는 동료였죠.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돌을 보급했어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지 기술자들을 양성했죠. 첫 해에는 200개 마을, 두 번째 해에는 500개 마을, 세 번째 해에는 1,000개 마을에 온돌이 설치되었습니다. 몽골 초원 전역에 한국의 온돌이 퍼진 거예요. 아이들은 더 이상 겨울에 떨지 않았고 폐렴 발병률은 60% 감소했습니다. 2015년 정부는 저에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한국과 몽골의 우정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저는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아빠 3살이 더 자란 15살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빠는 더 건강해 보여요. 지은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을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온돌이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아빠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네르구이덴이 달려왔습니다. 10살이 된 네르구이덴은 건강한 소녀로 자라 있었어요. 아저씨 딸이에요? 응. 지은이야,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네르구이덴의 밝은 목소리에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지은이는 금방 적응했어요. 아빠 여기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밤늦게 지은이와 단둘이 온돌 위에 앉았습니다. 아빠 한국엔 안 돌아와요? 아직은 할 일이 많아.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2년은 더 걸려. 그럼 그때 돌아올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은아, 집이 뭐라고 생각해? 편안한 곳?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맞아. 아빠는 여기서 처음으로 집을 찾은 것 같아. 그리고 한국도 아빠 집이야. 너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는 다시 합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항상 아빠 딸이고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해. 지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일 마치고 돌아오면 자주 보자고요. 약속할게. 일주일 뒤 지은이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딸이 편지를 건넸어요. 딸이 떠난 뒤 펼쳤습니다. 아빠 3년 전 아빠가 떠났을 때 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라 자신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그리고 찾았죠. 아빠가 할 수 있는 일, 아빠가 필요한 사람들을요. 저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아빠. 지은이가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딸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프로젝트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전국 2,000개 마을에 온돌이 보급되었고 500명의 현지 기술자가 양성되었죠. 몽골 정부는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어요. 한국의 최민규 선생과 몽골의 볼드바타르덴 선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기념패를 받으며 볼드바타르덴이 속삭였습니다. 형, 우리 대단하죠? 응, 정말 대단해. 5년 전 도망쳐온 실패자와 믿음을 잃은 석공이 함께 몽골 초원을 바꿨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는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한국에서 뭐 할 거예요? 글쎄 일단 너랑 많이 놀아야지. 한국에 돌아온 뒤 저는 남방기술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실직한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겨울엔 몽골로 돌아갑니다.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작년 겨울 네르구이덴의 어머니 어유은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네르구이덴이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최 선생님, 네르구이덴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나 학교에 가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진 속 나라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얼어붙은 침대에서 떨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 아이 기억나요? 당연하지. 네르구이덴이잖아. 예쁘게 컸네요. 아빠가 살린 아이예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살린 거야. 나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도망쳤던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아요. 아빠는 자신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고마워 지은아. 저는 최민규입니다. 한때 3억 원의 빚을 치고 도망쳤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의 몽골 초원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과 사람을 잇는 따뜻함이었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희망이었죠.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공항에서 바트바야르에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네르구이덴을 만나지 못했다면 볼드바타르덴과 함께하지 못했다면요. 아마 저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따뜻함을 배웠어요. 바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따뜻함을요. 지금 이 순간도 몽골 초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온돌 위에서 잠들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이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